월요일마다 마인드 영상을 올리는데요. 이번 주제는 이런 겁니다. 강남 엄마들이 사교육에 목매는 이유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이제 부자들이 왜 이렇게 교육을 시키느냐. 자, 이웃집 백만장자 변하지 않는 부의 법칙에 나오는 얘기인데 이걸 가지고 제가 조금 더 제 이야기를 섞어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 책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아주 단란한 가족이 있어요. 이 가족이 되게 잘 살아요. 뭔가 돈도 잘 쓰고 여행도 다니고 되게 즐겁게 사는 어떤 부자 가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 사람들이 이 가족들을 봤을 때 부자 같다. 그리고 돈이 되게 많은가 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부부는 외벌입니다. 외벌이고요. 그리고 이제 남편이 연봉이 막 8천을 넘어간 적도 없어요. 한마디로 이분들은 뭔가 소득으로 뭔가 돈이 많은 분들은 아니에요. 근데 쓰는 걸 보면은 되게 부자처럼 산단 말이죠. 이분들이 막 쇼핑도 많이 하고요. 그리고 뭐 차 타고 다니는 것도 보면 차들이 막 되게 좋은 차를 탑니다. 그래서 이 소비 수준만 보면은 연봉이 한 2억대는 넘는 것 같은, 훌쩍 넘는 것 같은 그런 소비를 하면서 되게 돈을 쓰면서 사는 분들이라서 주변 분들이 봤을 때 아니 어떻게 저게 가능하지? 외벌이의 뭐 직장도 그냥 일반 직장인인데 어떻게 돈을 이렇게 잘 쓸까라고 생각하면서 좀 의문을 가졌었던 게 있던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분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사실 뭐 여러분들도 눈치를 챘겠지만 일반적인 외벌이의 직장인이 돈을 잘 쓴다? 대부분 부모가 잘 사는 경우가 많죠. 소위 말하는 이제 금수저 자녀였던 겁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이제 이런 게 심하죠. 우리 아이가 잘 되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아이를 나와 동일시하는 경향이 큽니다. 우리 아이가 돈은 못 벌더라도 나만큼 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조금 더 뭐 풍족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이 많아가지고 아이들한테 뭐 돈도 많이 주고 지원도 많이 해주고 이런 일들을 부모님들이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버는 것 대비 소비를 훨씬 더 풍족하게 하기도 하고 손녀 손자들한테 돈도 많이 지원해주는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많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주면 과연 아이들은 아무래도 금수저 자식들이니까 잘 살 것이냐? 이 통계에는 사실 그렇게 안 나옵니다. 통계는 오히려 반대로 나온다고 합니다. 부모가 많이 금전적으로 지원을 해준 아이들은 자산이 별로 없고요. 그리고 반대로 부모가 지원을 안 해준 아이들이 오히려 더 악착같이 모으고 더 자산이 많더라. 아까 말했던 이 부부가 항상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부모님이 지원도 해주고 돈도 받는데 생활비는커녕 뭐 항상 돈에 쪼들리면서 산다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그럴까라고 봤더니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부부는 한 3년에 한 번씩 처가댁이죠. 그러니까 장모님이 막 돈도 줘요. 주식도 막 뭉텅이로 막 증여도 해주고 하는데 그 돈을 가지고 받는 족족 차를 바꿔. 좋은 고급 차를 타는 게 이 부부의 취미여가지고 차를 막 계속 바꾸고 여행 가고 아이들 뭐 사립학교 보내고 이런 거를 계속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돈은 지원을 받아도 계속 돈이 쪼들리는 이런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저자 토마스 제이 스탠리 이분이 이런 얘기를 거기다 적어놨어요. 뭐냐면 금수저 자식들을 봤더니 대개는 생산적인 활동을 잘 못하더라. 그래서 이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소비를 위주로 하는 거고 무언가 이제 돈을 막 벌어가지고 남겨서 무언가를 뭐 만들어낸다거나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많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부들의 특징을 보면은 부모가 계속 금전적인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한마디로 돈에 대한 고민을 할 시간이 없었고 그리고 돈에 대한 고민이 실제로 많지도 않았던 거죠. 왜? 내가 돈이 좀 부족해? 그럼 엄마 아빠한테 전화하면 돈을 주니까. 그리고 혹시 부족하지 않니? 하면서 돈을 알아서 막 주시니까 특별하게 뭔가 스트레스를 받았던 적이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부부는 이런 고민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살 수는 있는데 만약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어떻게 됩니까? 부모님이 과연 재산이 얼마나 많을까?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나한테 돈을 얼마나 줄 수 있을까? 이걸 궁금해하는 게 이 부부의 고민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얘기를 듣다 보면은 사실 이 부모가 특히 이제 부모 입장에서 보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우리 자녀한테 그런 금전적 지원을 안 하는 게 맞나? 나는 좀 여유가 있는데 애들은 막 되게 힘들게 살아. 손주가 막 눈에 밟히는 거죠. 그럼 손주 그 학원비라도 내가 낼게 이렇게 말하는 게 사실 어찌 보면 한국 부모의 약간 마음인데 이런 걸 하지 말라는 거냐라는 걸로 이제 들리실 수가 있는데 금전적인 지원을 하는 방법이 사실 이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바로 자녀 교육에 투자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강남에 보면은 이제 사교육이 엄청 심해요. 그리고 이제 조금 잘 사는 동네들은 대부분 다 아이들 교육에 엄청나게 돈을 많이 투자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당 사교육비가 뭐 우리나라가 뭐 거의 뭐 최고 수준인데 이렇게 우리나라가 이제 교육에 많이 투자하는 이유가 어찌 보면 약간 숨겨진 이유가 있다는 거죠. 자,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물고기를 주지 말고 낚시하는 방법을 가르쳐라.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물고기를 안 주고 낚시를 가르치는 게 좋죠. 그렇지만 대부분의 부자 부모 그리고 내가 부자가 돼야지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부자가 되면 내 아이들도 나처럼 살고 싶게 만들고 싶어집니다.
아무래도 우리 애가 어릴 때는 되게 부유하게 컸는데 결혼하고 나서 되게 이렇게 힘들게 살면은 보기 안쓰러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이 낚시법을 알려줘야 되는데 어느 순간 부모가 냉장고가 돼버려요. 냉장고는 뭐죠? 배고플 때마다 여는 거죠. 배고플 때 열면은 안에 뭐가 먹을 게 있어. 애들이 막 먹습니다. 그럼 뭐 이제 안에 먹을 게 없어. 그럼 뭐 어떻게 합니까? 엄마 먹을 거 다 떨어졌어. 그럼 또 장 봐서 또 채워넣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냉장고 같은 부모들이 많아지고 이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이런 분들도 많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되지 않으려고 하는 부모들이 교육에 돈을 많이 쓴다. 교육에 지원을 하는 부모들은 이런 성향을 보인다고 합니다. 더 나은 교육을 받게 해가지고 이 아이가 스스로 좋은 직장을 얻을 수 있게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어요. 사업을 하게, 창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어떻게든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뭐 공부를 잘해가지고 좋은 직장을 얻을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안 된다면은 사업이나 창업을 할 수 있게 미리미리 좀 준비도 하고 어떤 경험도 하게 하면서 이렇게 사업가로 키우려고 하는데 돈을 쓴다는 거. 아니면 이런 것도 있죠. 부모의 자산 같은 걸 관리하게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자산 관리 방법도 배우고 여기서 어떤 소득도 얻는 거죠. 이 공통점이 있는데 뭐냐면은 이게 노력하지 않으면은 돈으로 바꿀 수 없는 것에 지원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노력하지 않고 그냥 돈으로 주는 게 아니라 돈으로 바꿀 수 있을 만한 그 무언가, 어떤 기회를 주고 그 기회에서 돈을 끄집어내게 만드는 게 아이를 지원하는 길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는 부모들이 아니라 이 소비에 지원하는 부모들도 있죠. 이런 부모들에게서 자란 아이들은 성인이 돼도 이런 성향을 보인다고 하는데 첫 번째가 이겁니다. 아무리 가르쳐도 소비에만 관심이 있다. 뭔가 내가 돈을 벌어야 돼. 이런 생각을 갖기보다는 돈 좀 많았으면 좋겠다. 뭐 로또 좀 되면 좋겠다. 이번에 좀 여행 좀 가야 되는데 여행 가고 싶다. 이런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뭔가를 내가 막 이게 설명을 해도 소비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돈 쓰는 거에만 관심이 있어. 근데 이렇게 키우는 부모들이 있다는 거고요. 또 두 번째 이거죠. 자녀와 부모의 재산을 구분을 못한다. 주변에 아마 이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부자예요라는 거를 얘기하면서 자기가 부자인 것처럼 말하는 분들이 많아요. 내가 부자가 아닌데 사실 부모님이 부자인 거고 나는 자산도 없는데 뭐 돈을 모으거나 뭐 열심히 살려는 의지가 약한 거죠. 왜? 어차피 부모님 돈이 내 돈이니까. 세 번째, 부자처럼 보이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집착을 하더라. 내가 지금 부자가 아니지만 우리 부모님이 부자기 때문에 나는 부자야. 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죠? 괴리감이 생기는 거죠. 그냥 그 괴리감을 맞추려고 어떻게 합니까? 보여지는 것에 되게 집착을 한다. 좋은 거를 사야 되고 우리 아이도 부잣집 손자기 때문에 돈을 많이 써줘야 되고 남들이 뭐 산다? 그럼 우리 애도 사줘야지. 그 소비에 대한 집착이 점점 커지고요. 그리고 당장 돈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신용카드를 많이 쓰게 되고 빚을 지게 되면은 부모님한테 다시 손을 벌려가지고 대출을 갚는 이런 악순환을 계속 일으키고요. 당연히 투자할 돈도 없겠죠. 부모님이 나한테 돈을 언제 주나? 내 재산 언제 주나? 내 거 언제 주나? 이런 생각만 하고 있더라. 그럼 어떤 아이로 키우고 싶으십니까? 아마 이 시청자분들 대부분 다 교육에 지원하는 부모의 모습을 좀 꿈꾸지 내 돈 빼먹을 생각만 하는 이런 아이들을 가지고 있는 부모를 상상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강남 엄마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한국의 부자들도 사교육에 목을 매고 있는 겁니다. 이 사교육에 목을 매는 게 어찌 보면은 되게 나빠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사교육이라는 거를 통해서 어떤 거죠? 이 아이의 소득을 최대한 높여주려는 전략을 쓰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시작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우리나라는 이제 첫 직장이 되게 인생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든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처음부터 안정적으로 살게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어떤 분위기나 기준은 다 어떤 이 교육, 학력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첫 직장이 결정되다 보니까 부자들이 어떻게든 아이의 소득을 위해서 공부를 시킨다고 보시는 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교육이 아무 의미 없다. 어차피 할 애들은 하고 안 할 아이들은 안 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사실 그 말도 맞는 이야기이기는 합니다. 어차피 안 할 애들은 안 하거든요. 할 애들은 어디다 내놔도 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조금 잘할 아이들을 서포트를 해가지고 되게 잘하게 만드는 약간의 차이가 아이의 인생을 결정한다고 생각하면은 이 사교육이 무조건 의미 없는 것도 아니죠. 자, 그런데 이렇게 사교육이 의미 없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사실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사교육을 안 시켜도 된다.
저는 우리 아이 그냥 뛰놀게 하고요. 우리 아이 그냥 편하게 살게 할 겁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과연 그러면 그 아이들한테 공부라는 낚시법을 안 알려주고 있잖아요. 너 굳이 공부 안 해도 돼. 너 그냥 건강하게 커. 라고 말을 한다면 반대로 아이한테 물고기가 아니라 낚시법을 알려줘야 되는 건 맞잖아요. 그러면 이 공부라는 낚시법 말고 어떤 낚시법을 내가 알려주고 있는가?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아이한테 공부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면 낚시법 하나를 없앤 건데 그럼 새로운 낚시법을 알려주고 있는가? 아마 이 얘기를 물어보면은 내가 우리 애한테 어떻게 돈 버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지? 라고 생각하면 떠오르는 게 없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왜 그렇죠? 나도 모르거든요. 이 부모인 나도 내가 어떻게 돈 벌어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다. 내가 지금까지 돈 번 거는 그냥 직장 들어가서 열심히 일한 거밖에 없는데 그럼 우리 애한테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직장 가라. 라고 말하는 거 말고는 나도 생각나는 게 없단 말이죠. 근데 우리 애한테는 야, 너 너무 그렇게 공부 열심히 하지 말고 사교육 너무 열심히 하지 마. 어차피 막 그런 거 해도 잘하는 애들은 잘하고 아닌 애들은 못해. 라고 말하는 건 쉽지만 그렇게 말하면 애는 낚시법 자체를 아무것도 못 배우는 거잖아요. 근데 나도 모르는데 우리 아이한테 알려준다?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우리 애도 그냥 모르는 채 성인이 되는 거죠. 아까 돈으로 지원하는 아이를 한심하게 보는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반대로 우리 아이가 아무것도 낚시법을 모르는 상태로 사회로 나가는 것도 이것도 되게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대한민국의 의대 열풍이 되게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거가 뭐 앞으로 이제 사회적인 문제가 될 것이고 의대를 뭐 증원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사실 이 대한민국의 의대 열풍이라는 것도 방금 말한 이 논리로 생각을 해보면은 동의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 이 의대라는 거 못 들어가죠. 사실 들어가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의대라는 게 워낙 소수의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만 가기 때문에 웬만큼 시켜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있죠. 그렇지만 이 의대에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1%의 확률이 있다면 뭐 0. 몇 %의 확률이 있다면 노력을 해보는 게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결과를 가져올 것 같아서 지금 이걸 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도 있습니다. 뭐냐면 뭐 PD수첩의 어떤 캡처본인데 공대 교수님이 자기 제자들이 공대를 다니다가 저 그냥 의대 가려고 자퇴하고 의대 준비하려고 합니다. 라는 아이들이 있어가지고 앉혀놓고 약간 설득을 하려고 했었대요. 그러니까 공대를 와서도 열심히 하면은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친구들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교수님 이런 말씀 드려가지고 좀 죄송하지만 의대는 꼴찌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연봉을 수억 원을 번다. 근데 이 공대는 정말 잘해야지만 이 연봉 버는 거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이게 과연 어떤 게 더 기대치가 높은가. 그리고 우리가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도 아니고 여기서 조금만 더 노력해서 의대를 가는 순간 이 평생 소득이 달라지는데 여기서 가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대고 이 교수님도 공대 교수님인데 나도 내가 어떻게 답을 해줘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 그만큼 이 의대 열풍이라는 것도 어찌 보면 자녀에게 좋은 소득 그리고 높은 소득을 평생 벌게 해주려는 부모들의 마음이라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생각해봐야 될 건 바로 이겁니다. 과연 나는 어떤 낚시법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알아야 우리 아이한테 알려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바꿔보면 되죠. 나는 무엇으로 돈을 벌고 있는가? 나는 어떻게 돈을 벌고 있지? 그러면 우리 아이한테는 어떻게 돈을 벌라고 말을 하는 거지? 라고 생각해보면은 나도 공부해가지고 그냥 직장 들어와서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우리 애도 공부를 시켜야 되나? 라는 생각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 질문으로 사실 아이의 인생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부모가 아직 아이가 어리다면은 이 질문에 좋은 대답을 할 수 있게 준비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는 우리 부모가 하라는 대로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저는 우리 애랑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애가 잘 때 가능하면 제가 재워주는데 지금 애가 이제 초등학생이거든요. 초등학교 저학년인데 주식 얘기 많이 합니다. 그리고 주식 얘기도 많이 하고 임대차 계약 같은 얘기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월세를 받는데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랑 그다음에 뭐 임대인으로서 뭐 임차인과 어떻게 뭐 상대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제가 가지고 있는 거에 뭐 월세 계약을 새로 할 때는 꼭 같이 간다든지 아니면 뭐 공실이 날 때도 꼭 가서 이제 수리하는 것도 좀 보여주고 그리고 주식 같은 얘기도 많이 합니다. 제가 이제 테슬라를 타는데 테슬라를 타면서 느꼈던 것들을 가지고 앞으로 테슬라가 어떻게 좋아질 것 같냐 아니면 뭐 안 좋아질 것 같냐 다른 나라들에서 테슬라를 많이 살 것 같냐 거꾸로 이 전기차라는 게 충전하기 되게 귀찮은데 이런 충전소가 많이 모자라면 어떻게 될 것 같니?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그래서 너는 어떤 주식을 사고 싶어? 이런 얘기도 많이 물어보고 실제로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주식을 사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익이 나면 되게 뭐 좋아하기도 하고 잃으면 되게 슬퍼하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을 지금 계속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 돈을 왜 벌어야 되는지랑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되는지 한마디로 공부뿐만 아니라
다른 낚시법에 대해서도 알려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어릴 때 놀다 보면 알아서 살 길 찾겠죠. 이것도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어릴 때 놀다가 알아서 지 살 길 찾는 애들도 있긴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어떻게 되냐? 내가 어떤 양질의 교육을 잘 못 받았어요. 뭐 굳이 뭐 사교육해야 돼? 평범하게 그냥 대학 안 가도 되니까 걱정하지 말고 건강하게 자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딱히 부모님이 어떤 방법을 제시를 못한 거야. 어떤 낚시법에 대해서 알려준 적도 없어. 그럼 당연히 친구들도 어떤 특별하게 뭐 돈 벌 방법을 잘 모르겠죠. 그러면 내 주변 사람들도 모르고 우리 부모님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데 내가 20살, 뭐 24살, 뭐 군대 갔다 와서 이제 사회에 딱 던져진다면은 뭔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그럼 그때 가면 어떻게 되죠? 의지할 때는 부모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다시 부모님 곁에 돌아와서 야, 너 어떻게 좀 취업 좀 해라. 뭐 좀 열심히 좀 해라. 자격증이라도 좀 따라. 라고 하면은 나 열심히 하고 있어. 라면서 이제 방에서 안 나오고 뭐 이런 친구들도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 결국에는 이 어린 애 때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부모가 어떤 길을 제시하느냐가 정말 좀 중요하다. 전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책의 저자가 다시 한번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약한 아이를 더 약하게 만들려면은 돈을 바로 쥐어줘라. 부자 집에서 부자 아이한테 돈을 그냥 막 쥐어주는 것도 있지만 내가 부자가 별로 아닌 가정인데 이 가정에서도 아이들을 약간 망치는 개념으로 그냥 돈을 막 주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많은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애가 뭔가 자립을 하기 전에 막 힘들다고 하면 그냥 돈을 주는 경우들도 있죠. 그냥 용돈 줘가면서 야, 내가 아빠가 좀 줄 테니까 알바하지 말고 공부해. 알았어 아빠 하면서 그 돈 받아가지고 독서실 가는 척하면서 또 놀고 오고 이런 친구들도 많습니다. 한마디로 내가 돈이 많냐 적냐를 떠나서 아이를 더 약하게 하는 거는 돈을 직접적으로 쥐어주는 것이다. 그럼 반대로 아이를 강하게 키우려면 돈을 버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죠. 아니면 그런 거를 알아낼 수 있게 지원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하고 영상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내가 부모거나 아니면 내가 이제 부모가 되려고 하는 분들은 꼭 이거를 한번 고민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줄 수 있는 낚시법은 무엇인가? 공부 안 해도 돼. 그러면 이거를 해. 이걸 해야 너도 돈을 벌 수 있어. 라는 그 낚시법을 제시를 해야 된다. 아니면 제시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아니면 제시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던가 해서 꼭 그 아이 보고 무언가 따라갈 수 있는 그 방향성, 길을 제시를 해주는 게 중요하다는 말을 좀 하고 싶었습니다. 월요일 저녁마다 마인드 영상을 올립니다. 오늘 내용은 내 인생을 바꾸는 2가지 법칙이라는 걸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룰은 이제 2가지입니다. 규칙 2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72대 1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72시간이고 1은 1%입니다. 이 3일 안에 내가 어떤 계획한 바를 실행하지 않으면 그 일이 성공될 확률은 한 1%도 되지 않는다라는 이 72대 1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이 71의 1의 법칙 말 그대로 이제 그 3일 안에 무언가를 해야만 한다라는 의미인 거죠. 그러면 이게 이거랑 또 비슷합니다. 뭐냐 작심삼일이라는 거 있죠. 이것도 3일이잖아. 그래서 단단히 먹은 마음이 사흘을 가지 못한다는 뜻, 그러니까 결심이 굳지 못한다는 말이 작심삼일인데 이 작심삼일과 72대 1의 법칙은 약간 다른 거예요. 작심삼일은 마음 먹고 3일 안에 의지가 꺾인다는 거. 72대 1의 법칙은 3일 안에 무조건 시작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3일이라는 이 3일간 과연 어떤 일이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날까요? 자, 내가 만약에 아침마다 조깅을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난 이제 아침마다 조깅을 해야 돼. 그러면 내일 아침부터 조깅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 첫째 날 딱 이제 조깅을 하면 좋은데 첫째 날 보통 늦잠을 잡니다. 왜냐면 내가 이제 보통 8시에 일어나는데 6시에 일어나서 조깅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무리한 계획을 세우죠. 당연히 늦잠을 자죠.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 출근해야 되니까 그러면은 내일부터 시작을 하자라고 마음을 먹죠. 자, 근데 내일 딱 이틀째가 되니까 어떻게 돼? 날씨가 이제 좀 안 도와줘. 그래서 비가 와. 비가 오면 어떻게 돼요? 일어났긴 일어났는데 비가 오네. 그래서 조깅을 못 하지만 살짝 좀 흐뭇해. 왜? 어쩔 수 없구나. 내가 날씨 때문에 못 가는 거지 내가 가기 싫은 건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약간 합리화가 좀 들어가죠. 그 다음에 3일째가 어떻게 됩니까? 3일째 눈을 떴어요. 6시에 눈을 뜨긴 떴어요. 그렇지만 이미 마음먹은 지 72시간이 거의 다 됐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연 조깅이라는 것을 꼭 해야만 할까? 조깅이 과연 내 인생에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다시 이제 핸드폰을 들고 그 침대로 돌아갑니다. 자, 이렇게 그 3일 안에 내가 무언가 계획한 것을 실행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이런 자기 합리화를 하게 되거든요. 이 자기 합리화라는 거 많이들 들어보셨지만 뜻은 이거예요.
죄책감이나 불안감을 억누르기 위해서 자아가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포장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3일 안에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나는 나 스스로 게으름을 합당하다고 포장을 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이 법칙은 이제 이런 것인데 이거를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본 거예요. 이거를 이제 72대 1의 법칙을 좀 굳이 좀 변경을 해가지고 하루 안으로 적용을 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72시간의 법칙이 아니라 72분의 법칙으로 제가 한번 임의대로 바꿔봤습니다. 자, 72분의 법칙. 눈 뜨고 첫 72분의 목표를 달성한다면 성공적인 하루를 보낼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한번 바꿔보면 어떨까요? 내가 눈을 뜨고 72분 안에 목표를 달성을 한다. 여러분들도 한번 스스로 오늘 아침을 떠올려 봅시다. 나의 아침은 어떻게 시작했는가? 대부분 이제 눈 비비고 이제 눈을 떠가지고 핸드폰부터 잡죠. 알람을 딱 이제 끕니다. 그러면 이제 알람 끄고 나서 바로 일어나면 좋을 텐데 안 일어나고 이제 핸드폰을 가지고 이제 뭐 검색을 하거나 뭐 이런 뭐 카톡을 보거나 이런 것들 하면서 시간을 때우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랴부랴 뭐 늦겠다 해가지고 일어나서 씻고 회사 갈 준비하고 뭐 출근 준비를 하는데 이렇게 시작하는 나의 아침, 뭔가 부랴부랴 되게 바쁜 아침과 내 인생에 뭔가 변화를 줄 만한 그 무언가를 하는 아침, 이 두 가지는 쌓이면 쌓일수록 내 인생의 어떤 그 방향성을 완전히 바꾸겠죠. 예를 들어 뭐 명상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가볍게 뭐 운동을 한다든지 아까 말한 뭐 조깅을 할 수도 있고 뭐 스트레칭을 한다든지 뭐 영상을 보면서 뭐 따라서 뭐 요가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것도 있을 수도 있고 책을 보는 분들도 많습니다. 뭔가 좀 긍정적인 거 있죠. 아침이니까 긍정적인 글도 좀 읽고 뭐 신문을 보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뭐 아침 계획 일기를 세우는 분들도 있습니다. 내가 오늘 뭐 할지 그리고 어제 뭐 할지를 오늘 내가 무엇을 할지 그리고 어제 뭐를 했었는지를 아침마다 적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것들로 내 하루를 시작을 하는 거죠. 이 차이는 되게 클 것이다. 그렇지만 막상 아침에 눈 뜨면 다시 뭉구적거리게 되는 게 사람의 심리입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룰 하나를 더했습니다. 바로 이 5초의 법칙입니다. 여러분들 5초의 법칙을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뭐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건 책 이름입니다. 이 5초의 법칙. 5초 카운트다운을 하고 마음 먹었던 걸 하라는 겁니다. 이 멜 로빈스라는 분이 쓴 책인데 이분이 이제 그 로켓 발사 장면을 TV에서 보면서 떠올렸던 그런 법칙이랍니다. 이 로켓 발사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카운트다운을 하죠. 이게 10, 9, 8, 7 뭐 이러면서 이제 시간이 가면서 제로 하면서 발사를 하면서 쭉 이제 로켓이 올라가는 걸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야. 잠깐만. 이게 카운트다운을 하면은 딱 제로가 될 때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이 로켓을 밀어 올릴 수 있는 힘이 생기는구나라는 거를 내가 이걸 어떻게 좀 마음가짐에 적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5초를 센 거예요. 로켓처럼 카운트다운을 하면 어떨까? 그래서 5, 4, 3, 2, 1 생각을 하고 실행을 한다는 거죠. 내가 지금 뭘 해야 된다라고 떠올랐을 때 대부분 뭉구적거리는 이유가 귀찮아서거든요. 그리고 뭔가 이게 어떤 그 압박감이 없어서인데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카운트를 5를 센다. 이게 뭔가 그 습관이 되면은 사람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게 되게 간단하지만 즉각적인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는데 저도 이게 가능할 거라고 보는 게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 인터벌 트레이닝이라는 거 아시죠? 그 요즘에 뭐 유튜브 영상 같은 것들도 많은데 어떤 동작을 하나 하고 20초 쉬고 다시 뭐 다른 동작하고 다시 20초 쉬고 뭐 이런 거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영상을 틀어놔요. 그럼 너무 힘든데 20, 19, 18 하면서 이렇게 카운트가 줄어들어요. 그다음에 다시 0이 되잖아요. 그럼 힘든데 다시 하게 돼. 그러니까 이게 뭔가 카운트다운이 되면서 제로가 된다는 거. 그러니까 시간의 압박이 있다는 거. 그리고 무언가 변화한다는 게 사람의 의지력을 되게 많이 바꾸는 것 같더라고요. 아까도 말했듯이 예를 들어 아침 조깅 계획을 딱 세웠어요. 근데 아침에 눈을 떴단 말이죠. 그러면 귀찮아. 막 이런 생각이 들 텐데 이때 5, 4, 3, 2, 1 숫자 세면 일어난다라는 거를 내 머릿속에 강박적으로 집어넣는다는 거죠. 5초만 세고 일어난다. 자, 이런 게 특히 이제 단순 의사결정에 유용할 것 같아요. 뭔가를 할까 말까. 나 지금 뭐 해야 돼. 뭐 좀 귀찮은 거 있는데 이거 해 말어. 쓰레기가 있는데 버려야 돼 말아야 돼.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런 단순한 것들을 할 때 좀 유용할 것 같은데 아까 말한 그 72분의 법칙. 아침에 일어나서 72분에 내가 뭔가 인생에 도움이 될 만한 긍정적인 일을 한다. 그리고 그 의지를 북돋아줄 5초의 법칙.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내 아침을 좀 바꿔보자가 제가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매일 아침 72분의 계획을 세우고요. 그 다음에 눈 뜨고 일어나서 5초를 세죠. 그 다음에 일어나서 실행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일이 일어나면 이제 인터벌 트레이닝이니까 그 다음에 다음 목표를 해야 되는데 다시 5초를 세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 내가 신문을 보고 그 다음에 쓰레기를 버린 다음에 명상을 하고 아침에 뭐 청소를 가볍게 하겠다. 이렇게 뭐 3가지, 4가지의 계획을 세웠다면은 72분간 계획을 세웠다면은 중간중간 5초 뭐 이렇게 텀을 두는 거죠. 그러면 그 5, 4, 3, 2, 1 세고 다음으로 넘어간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이걸 실제로 실행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천장이나 핸드폰 같은데 글을 붙여놓는 게 좋겠죠. 바로 내가 이제 눈에 보여야지 5초 세고 일어나 이 자식아 이렇게 써놓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보면 세게 되겠죠. 근데 이런 게 없다면 당연히 나는 원래대로 돌아갈 것이다. 많은 분들이 이제 시작이 반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시작만 해도 벌써 반을 한 거요. 막 이런 얘기 하시는데 그 말은 반대로 이 시작이 너무 어렵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시작을 못하니까 반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은 내가 시작을 하기만 하면 또 하는 거죠. 제가 아침에 이제 그 PT를 봤거든요. PT를 봤는데 PT 가려고 일어나면 되게 가기가 싫습니다. 졸리기도 하고. 근데 막상 가서 받고 나오면 또 기분 좋거든요. 그냥 이런 것처럼 내가 하면 또 하는데 할 때까지가 너무 힘들다면 그 의지가 나한테 너무 약해진다면 그 72분의 법칙이나 5초의 법칙 같은 것들을 좀 사용을 해가지고 인위적으로 한번 끌어올려보자. 그러면 내 인생도 좀 바뀌지 않을까라는 얘기였습니다. 올해가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벌써 한 달 지났나? 지금 새해가 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벌써 한 달 지났다. 그 말은 뭐다? 벌써 지금 12분의 1이 갔다. 근데 내가 이 연초에 세웠던 어떤 계획을 내가 얼마나 이뤘을까? 12분의 1만큼 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안 한 분들이 많을 겁니다. 뭐 저도 반성을 하는 부분이 많고요. 그래서 저도 다시 한번 이렇게 좀 다짐을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봤으니까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한번 이런 법칙을 이용해서 내 아침을 한번 바꿔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월요일 저녁마다 마인드 영상 하나씩 올리고 있는데 제가 이제 최근에 좀 이런 게 올렸죠. 저축하고 뭐 절약하고 뭐 이런 걸 하라는 영상을 좀 올렸는데 이런 거 올렸더니 이제 달리는 댓글들이 있습니다. 뭐냐 이런 거죠. 아니 저축하라는 건 좋은데 다 그렇게 저축하라고 얘기를 하면 도대체 소비는 누가 하냐? 그리고 열심히 쓰라고 하세요. 그래야지 제가 더 부자가 되죠. 뭐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욜로로 사는 사람들을 약간 조금 뭐 나쁘게 말하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그런 분들이 잘 써줘야지 경제는 발전하고 나는 나대로 발전하고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사실 이렇게 뭐 소비는 누가 하는지 뭐 남들이 많이 쓰면 내가 부자 되는 거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게 다 부질없습니다. 그 부질없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낙수효과라는 거 아시죠? 낙수효과라는 게 사실 이 교과서에서도 배우는 얘기인데 이 물이라는 걸 위에서 부으면 이게 물이 이제 쫄쫄쫄쫄 흐르면서 이 밑에 컵까지 도달한다. 그래가지고 부자가 돈을 많이 벌면은 그 부자들이 버는 돈이 당연히 이렇게 밑으로 이제 흘러내린다는 게 이 낙수효과인데 이 낙수효과라는 게 되게 오래된 얘기입니다. 이게 최초로 나온 게 이때래요. 1929년인가? 그때 이제 대공황, 미국에서 이제 대공황이 일어나면서 막 정말 경제가 이제 완전 파탄이 나버리는데 그때 이제 윌 로저스라고 뭐 이제 배우도 하고 뭐 칼럼니스트도 하고 뭐 이거저거 뭐 작가도 하고 했던 분인데 요 분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때 그 대통령이 후보 대통령인가 그런데 그분이 이제 대공황을 극복하겠습니다 하면서 뭐 이제 뭐 돈을 풀고 그런 정책들을 이제 발표를 했을 때 상류층한테 이제 돈을 좀 약간 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돈이 좀 이렇게 흐르게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정책들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이분이 그래? 그럼 상류층의 손에 넘어간 돈들이 부디 빈민들에게도 떨어져 내리기를 흘러내리기를 고대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처음으로 요 낙수효과라는 얘기를 썼다고 합니다. 근데 요게 이제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제 그때는 그냥 한번 약간 어떤 멘트 같은 거였는데 요게 이제 시간이 흘러가지고 1980년대 요때 도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부유층들의 세금을 낮추고 그러면서 이제 경제를 활성화시키면은 소비와 투자가 부유층들에서 늘어나면서 경제 성장이 될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정책 드라이브를 걸 때 요때 이 낙수 효과가 다시 본격적으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뭔가 경제 어떤 정책, 경제학의 하나의 어떤 이론으로 천천히 정립이 되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게 어땠을까요? 낙수 효과의 결과는 어느 정도 경제 성장도 한 것도 있겠지만 이 자산의 양극화라는 걸로 나타나게 되기도 합니다. 미국만 보더라도 상위 소수의 자산가들이 국가 자산의 거의 대부분을 가지고 있죠. 이건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지만 이 낙수 효과라는 게 결국 모두가 잘 사는 방향으로 가기보다는 부자들이 더 많은 자산을 가지게 되는 효과로 자산의 양극화로 일어나기도 하더라. 우리나라도 낙수 효과를 이제 정책적으로 드라이브를 건 적이 있습니다. 이제 이명박 대통령하고 박근혜 대통령 요 거의 10년 동안 똑같이 이 낙수 효과를 얘기를 하면서 부유층들의 세금을 낮추면은 소비와 투자가 늘어가지고 경제 성장으로 이어질 겁니다라고 했는데 뭐 결과적으로는 경제 성장도 뭐 좀 약하기도 했지만 물론 워낙 힘들 때 이제 회복한 건 있지만 경제 성장이 막 쭉 늘어났다기보다는 경제 성장률이 점점 작아지고 양극화는 점점 심해졌죠. 그 다음에 이제 문재인 정권에서는 아니다. 그러면은 이제 반대로 분수 효과처럼 밑에서 소득을 높여보자. 근로자의 소득을
소득을 높이면은 경제가 성장할 겁니다.라고 하면서 또 소득 주도 성장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것도 결과적으로는 경기도 뭐 좋아지지 않고 양극화도 여전히 심해지면서 이것도 이제 정책적으로 이제 끝나게 됐죠. 그런데 이제 생각해 보시면은 사실 이 낙수 효과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어찌 보면 이 낙수 효과의 가장 모델이라고 할까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게 우리나라 정말 가난했었잖아요. 근데 이 가난했던 나라가 어쨌든 제조업, 중공업, 뭐 중무장대 사업을 기반으로 하면서 기업이 성장하고 그러면서 이제 국민들이 점차 부자가 돼가면서 약간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릴 정도로 대한민국이 성장을 했는데 이 낙수 효과가 과연 진짜 없는 거냐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약간 좀 반반인 것 같기도 하다는 느낌을 받는 거죠. 이 낙수 효과라는 게 무조건 성공하느냐 그리고 무조건 실패하느냐 이런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이 낙수 효과의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차이가 있는데 최성락 박사라는 분이 진정한 낙수 효과 부자들 투자로 만들어진다라는 어떤 기고문이 있어가지고 제가 거기 내용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부자들의 소비력 증가 이게 결국에 이제 돈이 흘러내려가지고 다 모두가 뭐 부자가 된다 뭐 이게 낙수 효과가 생긴다라고 믿는 요 부분 부자들의 소비력 증가는 사실 효과가 그렇게 많지 않더라. 이게 오히려 이 사회적 불평등만 키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자들의 소비에 집중하면은 낙수 효과는 실패다. 제가 지난주에 이런 영상을 찍었었죠. 서울 신라호텔에서 가격 30만 원짜리 케이크를 만들어서 팔았는데 완판됐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런 것들 그리고 뭐 28만 원짜리 케이크 이런 것들 보면은 부자들의 소비죠. 그리고 부자들이 돈을 쓰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팔리고 완판된다고 하면은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니 부자들이 돈 쓰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경제도 성장하고 좋은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한번 생각해 보면 이렇게 고가의 제품 그리고 이런 고가의 상품들이 팔려봐야 이 전체 국가 경제로 봤을 때 얼마나 많이 팔리겠어요. 그러니까 이 부자들이 소비를 늘리는 게 좋긴 좋겠죠. 당연히 돈이 없는 사람들보다 돈 많은 사람들이 돈을 쓰면 돈이 돌긴 돕니다. 돈이 돌긴 돌지만 이 돈이 도는 이 양이 얼마나 많겠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늘어난다고 해서 좋아할 이유도 없는 거죠. 그래서 IMF가 연구를 해봤더니 이렇다고 합니다. 부유층의 소득이 1%가 증가하면은 경제 성장이 0.08% 감소하더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부자들이 소득이 늘어나서 소비를 한다고 해서 이게 경제 성장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성장을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가? 부자들이 소비를 한다고 해서 성장이 안 되면 도대체 성장은 왜 일어나는가? 사실 이런 거죠. 이게 투자나 기업이나 뭐 다 똑같은 건데 한마디로 이 돈이라는 게 덜 움직이고 있다면 이 돈이 조금 더 효율적으로 활발히 움직이게 만들면 그게 이제 성장이라는 결과로 나오는 거죠. 이 투자라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게 은행에 예금을 넣어놨어요. 그럼 내가 4% 벌었다 쳐. 그런데 이걸 내가 어디다 투자를 했어. 20%, 뭐 30% 소득을 낸 거야. 아니면 외국에 투자했는데 뭐 2배를 벌어왔어.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이제 성장으로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이런 투자를 활성화시키거나 창업을 활성화시키는 게 결국에 이 경제 성장인 것이고 이 부가가치가 높은 곳으로 돈이 흘러가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뭐 농사를 했다면은 그 농사를 하는데 들어가는 인력이나 아니면 자금력을 이런 돈을 모아가지고 인력을 모아서 중공업이나 제조업으로 바꿨더니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이 더 잘 된 것처럼 부가가치가 높은 사업 어떤 그런 투자처에 돈이 몰리게 하면 그게 성장이 되는 거죠. 이 정주영 회장의 그 유명한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이 돈의 거북선 모양이 막 있는 거를 그 보여주면서 우리나라가 조선소는 없지만 배를 잘 만드는 민족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선소도 만들고 배도 만들 테니까 우리한테 수주를 해줘라 라고 해가지고 조선소도 없는데 배 수주부터 먼저 했던 약간 그런 그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그래가지고 현대중공업이죠. 현대가 이제 조선소도 지으면서 배도 같이 만듭니다. 한마디로 이제 기적적인 일을 해가지고 잘 납품하면서 우리나라 조선 강국으로 가는 어떤 그런 시작점이었는데 이런 것처럼 결국에 경제가 성장하고 이런 것들은 이 좋은 기업인들도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사람들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도 만들어줘야 되고 거기에 대한 정부 정책도 잘 밀어줘가지고 결국에 아까 말한 대로 잠들어 있는 돈을 활발히 움직일 수 있게 그리고 엄청나게 효율적인 곳에다가 계속 이동시키고 거기에 인적 자원, 뭐 연구도 계속 몰아주면서 이 파이를 키우는 것이 낙수 효과인 것이지 단순히 부자들이 많아져서 부자들이 소비를 하면 그게 낙수 효과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창업도 해서 이 창업을 한 사람들이 이제 고용을 많이 하고 그럼 이제 고용을 당한 사람들 근로자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또 기업을 또 키우고 그럼 기업을 키우면은 또 연봉을 또 많이 높여주고 그러면서 번 돈을 같이 이제 사회에 나눠주는 거 이런 것들이 결국에 이제 경제 성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가지고 이 진정한 낙수 효과라는 거는 회사가 성장하면서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면 그게 낙수 효과로 잘 일어나는 것이고 그게 한강의 기적 우리나라의 어떤 최근 한 4, 50년간의 경제 성장을 요약할 수 있는 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좋은 회사들이 많이 생겼고 그 회사들이 계속 급성장하면서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었으니까 국민들도 부자가 된 거죠. 자, 그런데 이거를 단순히 소비로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기업 회장들 있죠. 아까 말한 정주영 회장이든 뭐 이병철 회장이든
사실은 이런 분들이 소비도 했을 거 아닙니까? 이 소비를 한다고 해봐야 뭐 개인이 써봐야 뭐 얼마나 쓰겠습니까? 뭐 몇억, 몇십억, 뭐 몇백억 쓰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쓰는 돈이 경제 성장에 이바지하는 비율은 극히 낮고 사실 그런 분들이 이런 투자를 해가지고 어떤 공장을 짓는다든지 아니면 회사를 차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서 쓰는 돈은 수천억, 수조 원입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에 직원들을 뭐 몇천 명만 뽑아도 그 사람들한테 주는 급여를 생각해 보면 이 부자들이 소비를 하는 거가 사실은 이 투자를 하고 창업을 하고 기업을 키우는 데 들어가는 돈에 비하면은 정말 세 발의 피에 불과하다라는 것도 여러분들도 바로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반대로 지금은 경기가 침체되고 경기가 되게 안 좋잖아요. 그리고 뭐 경기가 좋다고 말한 적이 언제였는지도 기억이 안 날 정도로 벌써 한 십몇 년째 경기 안 좋다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당연히 이런 거겠죠. 창업이나 투자를 하기에 되게 소극적인 분위기나 정책 같은 것들이 많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도 있죠. 이제 보통 이제 창업가 정신이라는 거는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사람들. 그러니까 실패도 하다 보면은 성공을 하는 것인데 우리나라는 어떻죠? 한번 실패하면 그냥 박살을 내버리죠. 실패하면 그냥 낙오자다. 얘는 실패했기 때문에 더 이상 밀어주면 안 된다 하면서 또 새로운 사람을 찾고 그러면 또 새로운 사람한테 또 몰려갔다가 그 사람이 실패하면 또 얘는 아닌가 보다 하고 또 다른 사람을 찾고 이런 것들도 많고 거기다 또 변화가 어려운 사회적인 분위기도 되게 큽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되게 안정이라는 걸 좋아해가지고 무언가 좀 도전하고 뭔가 변화를 한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두려움이 많죠.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들, 자녀들이 어떻게 크면 좋죠? 좋은 회사 들어가거나 뭐 의사가 되거나 전문직이 돼가지고 안정적으로 큰 부자는 못 되더라도 안정적으로 따박따박 꾸준히 최대한 오랫동안 일했으면 좋겠다. 이런 게 어른들의 소원인 것처럼 뭔가 변화를 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좀 어려워하고 남들이 가는 길, 일반적인 길을 따라가지 않는 거에 대해서 되게 좀 불안해하는 그런 분위기도 많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뭐 기업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정말 기업 규제가 정말 많고요. 그리고 어떤 뭐 세금부터 해가지고 뭐 법적으로 뭐 이런저런 제약들이 정말 많은 게 또 우리나라 기업 문화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계속 엮이면서 시장이 좀 활발함이 좀 줄어들고 안정지향형이고 그리고 있던 거 잘 지키자 그리고 너무 뭐 사업을 키우지 말자 이런 분위기로 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또 개인으로만 봐도 사실 그 알뜰히 저축해가지고 뭐 돈을 모아서 뭐 부자 되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 보이지만 실제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저축하세요. 제가 영상을 많이 찍어도 실제 저축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거죠. 제가 구독자가 지금 117만 명인데 117만 명이면은 꽤 그래도 많은 겁니다. 이 117만 명을 이제 한국인들 기준으로 따져보면은 약 40명 중에 한 명이 제 채널을 구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40명이라는 거는 대충 지하철 타면 그 지하철 한 칸에 있는 사람들이 한 40명 정도 될 겁니다. 그럼 이 지하철 한 칸에 있는 사람들 중에 한두 명 정도는 제 구독자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런 돈 모으세요, 저축하세요, 뭐 이런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정말 그런 사람들이 많이 그 얘기를 듣고 저축을 할까? 이 117만 명 중에 악착같이 저축하는 사람, 뭐 제가 말한 대로 70% 저축하고 커피는 맥심만 드시고요, 카누는 사치입니다, 데이트는 정말 돈 안 드는 공원에서 걸으세요, 뭐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거 지키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일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가계저축률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가계저축률은 뭐냐면은 가처분 소득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월급 받고 뭐 이거저거 떼고 나서 실제로 수령하는 돈에서 쓸 수 있는 소득, 그 중에서 저축액이 몇 %냐라는 그 비중을 따지는 건데 우리나라가 이제 2020년에 이제 데이터가 보면 10%입니다. 그리고 이게 치솟아서 10%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 어떤 가게가 내가 버는 돈 실수령액에서 한 10% 저축하기도 쉽지 않은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30% 저축해요, 50% 저축해요도 사실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 그거 저축하기도 쉽지 않다. 한마디로 남들도 뭐 그렇게 되면 누가 소비하냐 이런 거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나 하나 정신 차리고 돈 모으는 것도 쉽지 않고요.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은 생각보다 그렇게 열심히 저축하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남들이 뭐 하는지 사실 생각할 필요도 없고 비교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냥 내가 생각한 대로 열심히 살면 되는 겁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그냥 살면 되는 것이지 남들이 뭐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되지? 뭐 남들이 뭐 왜 이렇게 너무 뭐 궁상맞게 사냐라고 말하는 것도 그냥 무시하시면 되는 거고 반대로 나는 이렇게 열심히 저축하고 있지만 남들이 돈 쓰고 있으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면 되는 거죠. 뭐 그 사람을 내가 챙긴다고 해서 다 바뀌는 것도 아니다. 아까 말한 대로 제가 117만 명을 대상으로 영상을 찍어도 사실 제 얘기를 듣고 바뀌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제가 그 7년 전에 찍은 절대로 전세 살지 말라는 영상이 있습니다. 그 영상을 지금 거의 300만 명 넘게 봤는데 과연 그 영상을 보고 몇 명이나 바뀌었을까? 제가 그 영상 말미에 이런 얘기를 해요. 저도 전세를 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영상을 찍으면 저한테 손해다. 그렇지만 저는 이게 정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듣는 분들 중에 한 명이라도 좀 생각을 좀 바꿔가지고 월세로 사시거나 매매를 하는 게 본인 인생에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제가 영상을 찍었거든요. 그게 벌써 7년 전입니다. 이제 1년이 지났으니까 이제 8년 차네요. 8년이 됐는데 과연 그 영상으로 바뀐 사람이 몇이나 됐을까? 별로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괜히 뭐 다른 사람들 신경 쓰고 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될지 뭐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갈 길 열심히 가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모으세요. 열심히 모은다고 해서 뭐 내가 경제에 어떤 해를 주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이거 모아가지고 창업하시면 그게 경제 성장에 훨씬 더 도움 많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투자를 한다고 해서 내가 경제에 되게 뭐 나쁜 영향을 주는 것도 아니고요. 이런 투자를 통해 가지고 건물이 새로 생기기도 하고 주식이 뭐 상장되기도 하고 그 돈을 모아가지고 뭐 회사가 더 성장되기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창업이나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결국에 경제 성장을 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시고 열심히 하셔가지고 부자 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자 되셔가지고 뭐 직원들도 많이 고용도 하시고 그리고 뭐 살 거 있으면 소비도 많이 하셔가지고 그렇게 경제에 이바지하시면 된다. 내가 저축하고 열심히 아낀다고 해서 내가 평생 돈 안 쓰고 은행에 넣어놓고 죽을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내가 나중에 다 쓰고 나중에 다 회사도 만들고 나중에 다 사업도 하고 나중에 다 뭐 투자도 하실 거니까 너무 그런 거에 대해서 혹시나 스트레스 받는 분들이 있다면 그러지 마시고 그냥 내 갈 길 열심히 가시면 되겠습니다. 24년 새해니까 올 한 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또 올 한 해 많이 발전하셔가지고 올해 말 내년 초에 다시 한번 25년 때쯤에는 그래도 1년 동안 잘 살았다. 나 진짜 후회 없이 살았다.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정도로 열심히 한번 살아보면 좋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한번 살아보겠습니다.